안녕하세요. 저는 토보학원의 심하정 엄마 이현입니다. 오늘은 주류 경제학, 그 중에서도 미시경제학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은 또 다른 챕터에서 다룰 것이므로 오늘은 생략합니다. 경제학 하면 또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할 친구들을 위해 말합니다. 딱 15분만 참고 집중하기 바랍니다. 내가 싫은 것이 비껴가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면 돌파합니다. 백그라운드 영상을 준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영상은 처음입니다. 대본도 슬라이드도 너무 힘들었던 작업이며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작업이므로 만든 사람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기본 전제인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오늘 공부 끝까지 우리는 실질소득만 가지고 공부합니다. 잘 들으셔야겠죠? 명목소득은 화폐소득이라고도 불리며 쉽게 말해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표시된 소득, 즉 돈입니다. 명목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실질소득은 구매력이라고도 불리는데 심하게 헷갈리므로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일정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말합니다. 한 대에 50만 원인 자전거를 200만 원으로 4대 살 경우 만일 대당 가격이 40만 원으로 하락하면 5대를 살 수 있으므로 구매력, 즉 실질소득은 4대에서 5대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실질소득은 구입 가능한 재화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또한 경제는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쉬우므로 가격 하락을 예로 다루겠습니다. 이제 실질소득, 가격 하락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했으니 준비 과정은 끝났습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때 그 상품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인데요. 대체 효과가 먼저 발생하므로 대체 효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상품, 예를 들어 버터와 마가린처럼 같은 용도의 물건이 있을 때 버터값이 내리면 마가린을 사던 사람도 버터를 사게 됩니다. 이는 상대적인 버터 가격 변화에 의한 효과이며 이를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대체 효과는 제품 간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싸진 제품은 구매량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제품은 구매량이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은 따지지 않고 오직 두 개의 상품만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대체 효과가 두 개의 상품을 비교한 것이라면 소득 효과는 한 개의 상품만 기준으로 합니다. 버터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버터의 구매력이 늘어납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해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와 동일하지만 명목소득, 즉 통장에 찍힌 월급이 증가하여 구매력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구매력이 증가한 것이니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소득 효과는 한 개의 상품의 절대 가격 인하로 인해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제품 구매량이 변화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이때는 제품 간 상대 가격은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못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듣습니다. 결국 상대적인 대체 효과든 절대적인 소득 효과든 명목소득, 즉 통장에 찍힌 월급의 변화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월급이 올라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명목소득, 즉 통장에 찍힌 월급은 동일한 상태에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현상입니다. 대개 학생들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각각 분리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동시에 발생하며 먼저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소득 효과가 이어집니다. 대체 효과는 둘의 비교, 소득 효과는 둘 중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절대값.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소득 효과를 대체 효과의 부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체 효과로 인해 두 상품 중 한 상품의 가격 인하로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또다시 구매력이 증가합니다. 대체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하락한 버터의 구매가 20 증가하고 그로 인한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또다시 버터의 구매가 20 증가합니다. 이렇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함께 발생하는 것이 소비자 선택 이론의 가장 기초입니다. 소비자 선택 이론은 소비자는 한정된 소득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소비하고자 한다는 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가정하여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간은 경제에 심리가 포함되어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보인다는 행동경제학 이전의 주류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소득을 얻는 소비자가 자기의 소비 목적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그 소득을 지출하려고 할 때 무엇을 얼마만큼 구입하여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론이겠죠? 소비자 선택 이론에는 두 가지 이론이 대표적인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 이론은 한계 효용 이론이고 오늘날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론은 무차별 곡선 이론입니다. 소비자 선택의 이론의 전제는 효용 최대화입니다.
효용이란 단어는 이전에 수업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소비자, 우리 부모님의 선택할 수 있는 경제생활은 시장 가격과 소득 수준에 의하여 소득과 소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그 나름의 제약 아래 가장 소망스러운 경제생활을 선택하여 수행하여야겠죠? 이때 소득이 제약된 상태에서 최적의 소비를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약하의 최적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조건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제약,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 최적화를 말합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행위 중 하나로 최적화를 꼽습니다.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하에 이 합리적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항상 최적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한다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죠. 원장님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은 미루고 미뤄왔던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동남아, 일본, 유럽 여행, 중동. 기간은 얼마 정도 갈까? 숙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국내여행을 간다면 어떨까? 아니면 휴가 기간 동안 집에서 푹 쉬면서 그동안 밀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몰아보는 건 어떨까? 여기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기회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고민 끝에 원장님은 이스라엘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관광과 휴식을 꼽습니다.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축에 관광을, 세로축에 휴식을 놓겠습니다. 관광을 많이 하면 휴식이 줄어들고 휴식이 많으면 관광이 줄어듭니다. 우하향의 직선이 나옵니다. 첫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 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둘째 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모세의 광야에 갑니다. 이곳이 모세가 지나갔던 곳이라니요. 셋째 날 광야를 통과하며 사막을 봅니다. 넷째 날 또 사막입니다. 그 사막이며 무엇보다 정말 덥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사막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한국이 그립습니다. 여기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관광을 많이 해도 만족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휴식을 많이 해도 지루함이 점점 커집니다. 아무리 관광을 많이 해도 만족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휴식을 많이 해도 지루함이 점점 커집니다. 따라서 곡선은 무조건 우하향 직선을 그리지 않고 아래로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우하향 곡선이 무차별 곡선입니다. 관광과 휴식을 적당히 조절해서 가장 만족스러운 휴가를 보내게 되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 지점이 바로 우하향 직선과 우하향 곡선인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며 이 과정을 최적화라고 합니다. 무차별 곡선이 접점에서 위쪽으로 멀어지면 터무니없이 과도한 선택이며 아래쪽으로 멀어지면 터무니없이 과소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황의 모든 요인은 관광과 휴식이 무한해진다고 효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준에 이르러서는 돈, 시간, 휴식, 관광 등 모든 것에 제약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제약된 상황에서 최적화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약하의 최적화라고 합니다. 시간과 돈에서도 주어진 시간과 예산을 가지고 최적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를 알아보기 이전 먼저 소득 탄력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화하면 상품의 수요가 변화하는데 이때 수요량 변화의 비율을 소득 변화의 비율로 나눈 몫이라고 네이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수요량 나누기 소득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1% 증가하였을 때 수요는 몇 %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소득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소득이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승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 상승으로 인하여 한 달간 커피 소비가 10잔에서 11잔으로 늘었다면 커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소득이 20% 상승했을 때 커피 수요는 10% 상승하여 커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5가 됩니다. 만일 수요량이 소득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면 소득 탄력성은 1이 되지만 이 같은 가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백그라운드 1권 엥겔 법칙에서 보여줍니다. 아무튼 대개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모두에서 해당되지만 이미 말했고 우리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배웠으므로 실질소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실질소득, 즉 월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 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구매력이 증가하였을 때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상품을 정상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함께 감소하는 상품을 열등제라고 합니다. 정상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제란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큽니다.
정상재 중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는 재화를 필수재라고 하며 1보다 큰 재화를 사치재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대다수의 상품은 정상재입니다. 예를 들어 순서대로 A 상품이 하락 시 A 상품이 상대적으로 B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대체 효과에서 먼저 수요가 10% 증가하고 A 상품 자체가 절대적 하락으로 수요가 10%더 증가하여 20%의 증가율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수요가 있으므로 수요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직관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못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듣습니다. 열등제란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즉,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인 재화입니다.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실질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겠죠. 정상제의 경우 소득 효과는 플러스로 작용합니다. 정신이 없죠?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따져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정 상품의 경우 실질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그 상품의 사용량을 낮추려고 하는 특성을 갖는데 이것이 열등제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한 사람이 소득이 너무 적어 밥은 모두 보리로 해결한다고 가정합니다. 보리가 식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보리값이 떨어지면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 사람은 예전보다 적은 돈으로도 보리를 살 수 있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게 됩니다. 보리값이 하락하여 살림에 여유가 생긴 그는 여윳돈으로 보리를 덜 구매하고 쌀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때 보리가 바로 열등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는 중고자동차는 소득이 조금 증가하면 구매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사람에게는 중고자동차가 열등제이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증가할 때 고급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상제의 경우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따라 A 상품의 가격 하락 시 A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맞지만 열등제의 경우 A 상품의 가격 하락 시 A 상품을 기피하므로 수요가 증가하지도 않고 소득 탄력성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A 상품의 가격 하락 시 대체 효과로 인해 A 상품의 수요가 10% 증가하겠지만 소득 효과로 인해 수요가 5% 감소하여 결국 5%가 되어버립니다. 이해하셨나요? 하지만 아직 대체 효과가 더 커서 마이너스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수요가 있으므로 수요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직관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못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듣습니다. 열등제 중에서도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재화는 기펜제라고 한다. 이는 최초로 기펜제의 존재를 주장했던 경제학자 기펜의 이름을 딴 재화인데 경제 내에 실제로 기펜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편이나 열등제는 현실에서도 그 예가 꽤 존재한다. 기펜제는 열등제의 일부로서 열등제에 포함됩니다. A 상품의 가격 하락 시 대체 효과로 인해 A 상품이 10% 증가하지만 소득 효과로 인해 A 상품의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20%의 감소를 보여 최종 수요는 마이너스 10%가 됩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의 예외로 지목됩니다. 반직관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기펜제일까요? 대부분의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기펜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지만 기펜제의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글쎄라고 합니다. 기펜제를 설명하려면 소득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대체 효과보다 커야 하는데 이런 상품은 직관적으로도 생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선 소득 효과가 크려면 이 상품이 열등제이면서 동시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이 상품의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대체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소비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상정도 어렵습니다. 굳이 억지로 기펜제의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선 중고자동차는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만약 중고자동차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매우 커져 다른 신상 자동차의 수요를 늘리고 기존의 중고자동차의 수요량은 줄어들게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열등제의 가격이 낮아졌다고 자신의 실질 소득이 매우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겠죠. 만일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처음부터 영상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통장에 찍힌 명목소득은 불변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예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펜제는 학문으로나 나오는 공허한 개념이라고 비판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으며 현실에서 명백히 기펜제인 것을 찾으면 노벨 경제학상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희귀하게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펜제의 예로 흔히 인용되는 것은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의 감자입니다. 당시에는 소득이 매우 제한되어 감자 가격이 오르면 고기 같은 다른 음식을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가격 상승은 오늘 예로 들지 않았으므로 이해가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기 바랍니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는 중국의 쌀 소비가 있습니다. 중국의 극빈층에서 쌀 및 밀이 기펜제였음이 밝혀졌는데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현재의 실제 현실에서 기펜제가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못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듣습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실제로 함께 발생합니다. 정상제에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큽니다. 대체 효과가 플러스 20이고 소득 효과 플러스 10이 되면 최종 가격 효과 플러스 30으로 수요가 있으므로 수요 법칙이 성립하며 이는 인간의 직관에 맞아떨어지므로 직관적입니다. 열등제에서도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대체 효과는 플러스 20,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 10으로 감소하여 최종 가격 효과는 10입니다. 역시 수요가 있으므로 수요 법칙이 성립하며 이는 인간의 직관에 맞아떨어지므로 직관적입니다. 반대로 기펜제에서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큽니다. 대체 효과가 플러스 20이라도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 30으로 대폭 감소하여 최종 가격 효과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수요가 없으므로 수요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 이는 인간의 직관에 맞지 않으므로 반직관적입니다. 소득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기펜제는 열등제에 포함되지만 열등제, 당연히 기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못했다면 처음부터 진짜 다시 듣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중 무엇을 고정시켰나요? 그렇죠. 명목소득은 고정시키고 실질소득만을 따져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학에서도 실질소득 수업이 출연할 것입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중 무엇이 먼저 발생하나요? 그리고 둘 중 한 개의 상품, 즉 재화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소비 증가는 무슨 효과였죠?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대체 효과, 두 번째 질문의 정답은 소득 효과입니다. 무차별 곡선, 즉 우하향 곡선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 효과에 따른 수요량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 효과이므로 정상제는 수요량 증가, 열등제도 수요량 증가, 기펜제도 당연히 수요량 증가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소득 효과에 따른 수요량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 효과는 실제 소득을 따지므로 정상제는 수요량 증가, 열등제는 수요량 감소, 기펜제도 수요량 감소. 따라서 열등제와 기펜제는 둘 다 열등제이므로 소득 효과로 인해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열등제의 실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감소하는 성질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못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듣습니다. 기펜제의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다룰 게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베블런제를 제외하고 정리한 듯합니다. 꽤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의지가 있으면 따라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너희의 인생도 너네 것이므로 공부도 너네가 하는 것이며 공부할 마음이 있고 없고도 네 맘입니다. 지금 지난 일을 후회하시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상향적 사후 가정사고는 분명 미래 대비 가능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회를 발판으로 미래 준비조차 하지 않는다면 먼 미래의 자신이 너무 가엾지 않나요? 저 같으면 정말 가여워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화정 엄마 이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길 기다릴게요. 안녕.